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화의 증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가질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탠리 밀러의 실험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어떤 생명의 기원의 문제,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주의적인 어떤 설명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생화학자이자 영적 회의론자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DNA의 분자 구조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던 이 프랜시스 크릭의 말로 좀 첫 번째 실험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으로 무장한 정직한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생명의 기원은 거의 기적으로 보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자연주의적인 이론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진화론의 증거로 쓰이고 있는 진화계통수, 다윈의 진화계통수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죠? 뿌리 쪽에 하나의 공통조상이 있고 그 위로 해가지고 수많은 가지들이 뻗쳐나가면서 오늘날의 그 수많은 유기체가 생기게 되었다. 자연 선택이 또 우리가 보는 현대 세계에서 보는 수많은 유기체의 발달을 낳았다. 이 주장이고요. 이 진화계통수를 발당으로 한 다윈의 주장은 한 개체군의 일부가 어떤 조건에 노출되고 같은 개체군의 또 다른 일부가 다른 조건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 자연 선택으로 인해서 이 두 개체군이 다른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다윈의 주장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 종이 여러 가지 변종을 낳게 되고 이 변종들이 계속해서 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별개의 다른 종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이 그림처럼 가지를 뻗어나가는 나무와 같은 패턴이 된다라는 거죠. 이 이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실이 뭐냐면 사소하고 연속적이고 유리한 변이가 서서히 축적됨으로써 자연 선택이 일어나되 갑작스럽거나 커다란 변화가 즉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화론은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그 변화가 축적되고 축적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이 다윈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다윈의 주장은 굉장히 그 매력적인 주장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논쟁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근데 이 다윈의 주장에 한 가지 불리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화석 기록이었습니다. 화석 기록이 자신의 이 개통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윈 자신도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화석 기록에서 동물의 대집단들, 다윈은 그것을 경계라고 불렀는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것을 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집단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윈은 이것을 화석 기록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로 계속해서 화석 증거들이 발견이 되면 그것들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약 150여 년이 흘렀고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화석 기록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과연 그 이후로 발견된 화석 증거들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까? 오히려 정반대로 그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 단위의 차이점들이 급속하게 나타난 캄브리아기 폭발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캄브리아기 폭발.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것이 지질학 연대표인데요. 이 지질학 연대표에서 고생대에 보면은 캄브리아기가 있죠.
이 캄브리아기는 대략 5억 4천만 년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질학 시대인데, 이 시기에 지금 멸종한 동물들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대부분의 주요 동물문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석 증거들로 인해서 발견된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갑작스럽게 나타났는지 학자들은 이것을 생물학적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화석 기록들에 따르면 캄브리아기 이전에는 해면, 해파리, 그리고 벌레들만 있었습니다. 점진적인 변이를 말하는 다윈의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캄브리아기에 들어서면 갑자기 펑 하고 빅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절지동물, 현대의 곤충, 개 등이 해당됩니다. 또 극피동물, 불가사리와 성게를 포함하고요. 척색동물, 현대의 척추동물입니다. 이것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포유류는 더 나중에 나타나긴 했지만 이 척추동물인 척색동물이 캄브리아 초기에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윈의 어떤 계산과는 완전히 그 어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윈의 진화계 통수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이 동물들이 완전히 발달된 형태로서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축구장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대쪽 여러분의 골대에 단세포 미생물 화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서 중앙선을 지나서 반대편 골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발견되는 것이라고는 계속해서 단세포와 미생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끝에 상대방 골대 가까이 다다르자 해면과 해파리와 벌레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한두 발자국 더 갔더니 펑 하고 갑자기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5억, 6억 년 엄청난 시간을 그 축구장 하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끝에 다다라서 갑자기 펑펑하고 그냥 완성된 형태로 다 생겼다라는 거죠. 중국의 한 고생물학자는 다윈의 나무가 실제로는 거꾸로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물들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주요 동물군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점진적인 진화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갑작스럽게 등장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캄브리아기 폭발은 다윈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물론 어떤 단계에서는 하나의 공통조상이 계통으로 이어진다라는 가정이 맞습니다. 아무도 그 점을 부인하지 않아요. 초파리를 예로 들어본다면 여러 세대를 거슬러 공통조상이 되는 하나의 초파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일종 안에서 공통조상은 직접 관찰된 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랑이, 사자 등 모든 고양이과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 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종, 속, 과, 목, 강 등 분류학상 위계에서 볼 때 종 단위에서 공통조상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점점 더 높은 단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점점 더 그것은 불확실한 추론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 단위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아주 위태로운 가설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뒷받침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윈의 진화계 통수는 여전히 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고려할 때 이 다윈의 개통수가 생명의 역사에 대한 묘사로서 틀렸다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우리의 교과서에 살아있다라는 거죠. 사실 다윈의 이론은 좋은 가설이 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스탠리 밀러의 실험, 두 번째 다윈의 진화계 통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다윈의 어떤 증거의 어떤 확실한 면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헤켈의 배아 발생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그림이 바로 헤켈의 배아 발생도입니다. 네, 여러분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진화에 대해 배우는 모든 학생이 그렇듯이 다윈주의를 지지하는 최고의 증거라는 설명이 따라붙는 것이 바로 이 에른스트 헤켈의 배아 발생도라고 할 수 있고요. 헤켈은 발생의 3가지 단계에 있는 물고기, 도룡뇽, 거북이, 병아리, 돼지, 토끼와 사람의 배아들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윈에 따르면 이 초기 배아들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은 모든 생물이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나왔다는 그의 이론을 지지한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헤켈의 이 그림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헤켈의 그림과 실제 배아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단계의 유사성은 조작된 것이라는 것인데요. 헤켈은 하나의 목판으로 다른 동물의 배아를 찍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자신의 이론을 너무나도 확신한 나머지 각 동물의 배아를 따로따로 그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그림을 찍어냈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더 실제보다 더 비슷하게 보이게끔 그림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은 1860년대 후반에 헤켈의 동료들이 그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며 폭로했는데요. 1860년이 언제입니까? 이모군란보다 더 전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오래된 어떤 사실로서 벌써 밝혀졌는데 여전히 참 이 교과서에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 문제는 헤켈이 표본을 세심하게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척추동물의 7개 강 중에서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그림에서 보면 8개의 서로 다른 동물이 있는데 그중 4은 포유류이고 나머지 4은 이제 다른 4개의 강, 파충류, 조류, 양서류와 어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그 4종류의 포유류는 고요주지 않은 2종류의 포유류보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기 배아가. 무슨 얘기입니까? 6종류의 포유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비슷하게 봐줄 수 있는 4가지를 선택해가지고 표본을 골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안 비슷한 2개는 제외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강 4개, 파충류, 조류, 양서류, 어류에서도 그는 똑같습니다. 그는 양서류를 대표하는 것으로 개구리 대신 도룡뇽을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가 양서류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그죠? 개구리 아닙니까? 근데 그가 도룡뇽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개구리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안 했어요. 이 도룡뇽이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양서류에서 도룡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의 실험, 그의 어떤 발생도의 문제점입니다. 그는 각 강에서 결과를 조작하기 가장 쉬운 동물을 선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그림의 문제, 이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헤켈이 주장했던 초기 단계의 발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혀 초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발생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초기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배아들은 훨씬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켈은 의도적으로 그 전 단계를 몽땅 생략해버리고 배아들이 가장 비슷한 그 시기를 포착해서 그때를 초기 단계라고 속이고 표본을 채취했다라는 거예요. 엉터리죠. 실제로 척추동물들의 배아들은 세포분열 초기 단계에서
매우 다른 모습에서 출발합니다. 그것들을 서로 혼동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중간 단계, 물론 해켈은 그것을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만 그 시기에 접어들면 약간 비슷해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조차도 해켈이 주장했던 정도의 유사성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과정에 이르면 배아들은 완전히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거야말로 완전히 엉터리 중에 엉터리라고 할 수 있죠. 다윈의 진화론의 주장이 뭡니까? 공통조상이 왔기 때문에 그저 가장 초기 단계의 배아의 모습이 놀랍도록 닮아있다. 이게 바로 다윈의 진화의 증거라고 하는데 사실을 보면 가장 초기 단계의 배아는 완전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가 조금 흐르면 조금 비슷해지는 듯 하다가 물론 그것도 비슷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지나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 증거라는 거죠. 역시 이 세 번째 증거는 엉터리로 판명이 됐고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이 벌써부터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 교과서에 살아있습니다. 이게 틀린 그림인데 왜 여전히 교과서에 실렸나요? 라고 묻는다면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되게 얘기합니다. 틀린 그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옳은 개념을 가르친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진화론자들의 주장, 창조론자의 주장 못지않게 맹목적이죠. 증거들을 취합해서 보니까 진화론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진화론자들도 창조론자들과 똑같이 진화론이 옳다고 먼저 전제로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논리를 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옳은 개념이기 때문에 틀린 그림이더라도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우리가 봤던 증거도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연결고리다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시조새 화석이죠. 종들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견이를 거쳐서 다른 종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한다면 왜 중간 단계의 형태들이 발견되지 않는 걸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충류와 조류, 조류와 포유류 사이에 엄청나게 큰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의 발전 단계의 어떤 동물의 화석이 그냥 조금 발견되는 정도로는 이제 부족하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중간 단계들이 발견이 돼야 납득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한 중간 단계 형태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윈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는 역시 이것을 화석 기록의 불완전 탓으로 돌렸습니다. 미래에는 화석의 발견으로 인해서 자신의 주장이 입증될 것이라고 봤어요. 이 말이 신호이기라도 한 듯이 다윈의 발표 2년 후에 과학자들은 독일의 한 채석장에서 이 시조새 화석을 발굴했습니다. 다윈의 지지자들은 감격했죠. 파충류와 현대 조류를 잇는 이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그렇게 빨리 발견되다니. 그들은 낙관론에 젖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윈의 주장을 입증하는 수많은 화석들이 발견될 거야. 이렇게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생물학 분야에서는 그 이후로 수많은 암석들이 계속해서 새롭고 신기하고 기괴한 형태들의 생명체를 내놓았지만 다윈의 예측과는 달리 수많은 중간 단계의 형태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텐튼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제 화석 기록은 생물 진화라는 개념에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 시조새의 화석이 파충류와 조류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십시오. 중간 형태 하나로 진화론을 입증하는 것은 역부족이어도 너무 역부족입니다. 파충류와 조류 사이에는 엄청난 거대한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이 순전히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설계자가 개입해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인데 이 시조새 화석은 아름답긴 하지만 이것으로 그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조새는 반은 조류이고 반은 파충류가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생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에 따르면 시조새는 깃털이 달린 완전한 새라는 것입니다. 이 조류는 생식체계, 골격구조, 또 폐, 체중, 근육의 분포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파충류와 다른데요. 이 시조새는 분명히 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충류와 새의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조새가 현대 조류의 조상이 아니라 완전히 멸종한 조류의 일종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한번 보면 이들은 상동성을 통해서 조류가 파충류에서 유래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파충류 중에서 골격 구조가 조류와 비슷한 놈들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류의 조상이라고 해야 되니까요. 거꾸로 뒤집혔죠. 먼저 관찰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걸 보니까 파충류에서 조류로 발전한 거야. 이렇게 가야 맞는 건데 거꾸로 조류가 파충류에서 발전한 거야 라고 먼저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이 조류랑 골격 구조가 비슷한 파충류를 찾는 거예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토록이나 과학적이고 똑똑하고 현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이 행하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더 환상적인 건 뭐냐면 그러한 파충류들이 발견되는 시점이 시조새보다도 훨씬 더 오랜 후 수천만 년 이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난센스 아닙니까? 시조새가 조류와 파충류 중간 단계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조류의 조상 파충류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시조새보다 그 발견된 파충류가 더 먼저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조류의 조상이라고 찾아낸 파충류가 이 시조새보다 수천만 년 이후에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이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핏 그냥 교과서에서 봤을 때 하나하나를 볼 때는 이거야말로 진화의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한 개 한 개를 한번 따져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엉터리고 조작되었고 착각할 만하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엉터리죠. 문제는 이런 엉터리 증거들이 지금도 다윈의 진화론의 확실한 증거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배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랬듯이 따져보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이제 4가지 확실한 다윈의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것 이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살펴볼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진화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 아시죠? 원숭이에서 이게 점점 이렇게 구분 등이 펴지면서 서가지고 나중에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으로 이제 현대 인간으로 발전됐다라는 그 그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도대체 의미가 없어져 버린 100년도 더 전에 이미 폐기돼 버린 과학 이론이 왜 오늘날까지 유령처럼 살아가지고 교과서에 살아서 똑같이 그것이 명백히 사실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고 배워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죠. 감사합니다.